코로나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대부분이 수도권인데 이게 이제 비수도권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예. 이 정도로 빨리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높아질 줄 몰랐는데 어제가 74%인데 오늘은 78%까지 예. 올라갔거든요. 이게 3차 유행 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일단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높으면서 확진자의 규모가 커지다가 이동을 통해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그게 전국화하는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뭐 이번 주 뭐 중후반이면 벌써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 자체도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량을 감안한 그 확진의 그 전파가 이제 지방으로 이어진다면 연휴가 끝나고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욕장이나 피서지 많이 가면서 수도권의 확진세가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양상 보이기도 했는데 추석 연휴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은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아마도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을 때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는데 그 꼭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다녀가신다든지 또 비수도권 자체에서 이동이 있다든지 수도권 내에서도 이동을 통해서 대면 접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아마 지난 휴가랑 이번 추석 연휴의 다른 점은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점유율이 한 60% 정도, 연대 지금 거의 뭐 100%까지 점유력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교차돼서 나타날지 좀 이번 추석 연휴도 증가세를 좀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재복 의원님, 이번 추석에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면회가 허용이 됐죠. 예. 대면 면회와 비대면 면회가 다 가능합니다. 네. 계신 분하고 만나려는 분이 모두 백신을 맞으면 그건 예.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만나 손도 잡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손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대면 면회가 기본적으로 예. 가능한데 방역 수칙은 꽤 이제 까다롭죠. 까다롭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접종자가 없다면 미접종자가 있다면 그건 비대면 면회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회는 가능하다. 예. 이것이 이제 이번 추석 방역 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고 예. 우리나라는 제일 첫 번째로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을 먼저 접종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접종률도 이미 9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 시설이나 요양 병원을 면회를 허용함으로써 발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돌파 감염 같은 사례도 많이 나오고 요양 시설에서의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회를 하시더라도 각별히 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면회할 때 방역 수칙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가정 내에서 이제 4+4 모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 해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서 좀 인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원칙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3, 4단계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명을 미접종자로 간주하면 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8명 안에서 나머지는 접종하셨다면 그래서 8명 안에서 접종자는 7명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비접종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접종자 7명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예. 미접종자는 4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네.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비율을 보면 접종자가 1명일 때는 7명, 예. 미접종자가 1명일 때는 7명, 미접종자가 2명이면 6명, 3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인데 미접종자가 5명일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접종자가 5명부터는 안 된다. 4명까지만 예. 된다. 미접종자는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걸 딱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복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거 가족인데 네. 백신을 맞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8명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총원은 어쨌든 8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책 나왔을 때 조금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뭐 얀센 맞은 분들 빼고는 지금 2차까지 완료가 된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족 모임의 제한이 여전히 많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예.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가족 모임의 인원을 8명으로 늘린 근본 취지는 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70세 이상 그 접종률은 8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거의 대부분 접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외에 가족 가운데 맞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 8명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두 분 빼고 나머지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숫자는 줄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몇 번의 명절 때 끝나고 나서 발생 양태를 보면 가족 모임에서 전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향에 있는 친구를 만난다든가 예. 해서 뭐 술집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발생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성묘 때 발생도 적지 않습니다. 예. 성묘가 되면 아무래도 같은 가족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묘를 예.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가능하면 성묘는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하면서 뭐 가족이나 또 친구들 만나는 과정에서 확산세가 퍼지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미리 검사받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차나 버스 타러 가는 길에 검사를 받아도 이게 결과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좀 미리 좀 검사를 받고 또 검사 받으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또 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는 의미는 좀 접근성이 좋고 위치를 많은 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조금 늦기는 하지만 검사를 하고 내려가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만나 뵌다든지 식사를 같이 하신다든지 하는 시간을 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미리 음성인 걸 확인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선별진료소에서도 PCR 검사하는 거죠? PCR 검사입니다. 진단 맞습니다. 키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하루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음성인 걸 확인하고 가시려면은 보건소나 근처 사시는 지역사회에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정시간이 안 돼서 늦게라도 가시는 길에라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같이 식사하시는 걸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모임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검사를 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고향 가는 길에 역에선 검사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 그건 좀 미리 받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백신 접종 상황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알아봤지만 유재복 의원님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70% 달성이 며칠 걸릴까요? 지금 이 정도 이번 주 안에 속도면요? 70%는 넘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18살부터 49살까지 예. 이분들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실제로 맞는 분들은 한 1,600만 명 정도 예. 되는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한 보름 정도는 하루에 1, 2차를 합치면 거의 80만 명, 60만 명 이 정도가 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아침 그 접종 인원을 보니까 1차 접종은 지금 3,300만 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남은 인원이 30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번 주에 맞게 되면 하루에 뭐 50만 명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저는 70% 더하기 알파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백신 걱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줄기차게 이 70% 목표를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단 방역에 70%면 충분한 건지 이게 또 계속 의문으로 남긴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네, 일단 당초에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은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집단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 70% 정도 접종 완료율이 국민 접종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백신을 안 맞은 분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70% 접종만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다만 우리가 백신 수급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 동의율 또 현장에서 백신 접종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은 중간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재복 의원님, 저도 화이자를 맞았는데 제 네. 주변에 40대 이하 접종도 다 화이자를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모더나는 그럼 누가 맞는 건가 이런 또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물량이 들어오면 예. 원래 백신 물량이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접종하는 게 아니고요. 예. 분류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예. 좀 걸리는데요. 예. 아마 내일부터 맞으시는 분들은 모더나가 많이 배정이 됐을 거예요. 아,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국내에 남은 백신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현재 한 1,850만 회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더나가 877만 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화이자가 한 500만 회분 정도가 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백신이 이제 그 18살부터 49살에 주력으로 맞추게 되고 화이자는 이제 기왕에 많이 맞으셨지만 예.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백신 접종에는 모더나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좀 발표가 될까요? 원래 40대 이하 화이자 뭐 예정돼 있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이미 발표된 것은 뭐냐면 수도권은 뭐 화이자, 예. 비수도권은 모더나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됐죠. 예. 모더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다 모더나를 배정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추석 이후부터 가능해지는 상황이겠죠.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예.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접종 간격,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좀 당겨서 네. 2차 접종을 좀 늘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좀 자녀 백신이 하루에 한 5만 회분 정도가 남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 백신으로서 2차 접종을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것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간격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간격 줄이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녀 백신을 예약해서 먼저 당겨 맞는 그 발표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그 간격을 줄이는 문제는 아마 추석이 끝난 다음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3주에서 4주까지도 가능할지 이것도 원래 이제 그 화이자가 3주고 모더나가 4주였으니까요. 그 접종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백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2차 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가 높은 그 지점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화이자는 3주고 모더나는 4주인데 예. 그걸 지키면 가장 좋은데 그렇죠. 백신이 없다 보니 인위적으로 늘렸거든요. 그렇지만 6주까지 가도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는 건데 예. 뭐 물량이 많다면 당연히 접종 간격을 맞추는 게 낫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6주 뒤로 2차가 잡혔는데 날짜 당기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3주 내지 4주로 정해진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좋고요. 물론 이제 예방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접종을 좀 빨리 맞으시는 것이 감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 더 당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또 잘 지켜봐야겠군요. 교수님,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돼서 주목을 끌더라고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나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미국 CDC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미국은 다시 감염자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입원율,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또 의료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백신 통해서 치명률 예방 효과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감염되셨을 때 사망 위험이 11배 이상 증가하게 되겠고 감염 확률도 역시 더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자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집단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미접종자 중심으로 계속 유행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접종자분들이 이제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장 좋은 치료제 효과라고도 생각하셔서 미리 백신을 맞으시는 예. 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시겠습니다. 백신의 뭐 중요성이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뭐 거의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도 또 관심을 좀 쏟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 얀센 백신 맞고 팔다리가 마비됐다 이런 또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아직 그렇죠.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고요. 제목에 얀센 맞고 뇌출혈인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얀센 맞은 뒤 뇌출혈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뭐 특별히 그 몸에 이상이 없었고 그랬는데 얀센을 맞고 혈압이 오르고 두드러기가 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받고 그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해서 집에 왔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난 거죠. 막 얼굴이 이제 막 열꽃 같은 게 예. 펴서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건 피부과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상당히 나빠져서 마비가 오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예. 과체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저질환으로 잡은 것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뭐 혈압이라든가 또 당뇨라든가 이런 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분의 주장은 이 정도이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할지는 좀 지켜볼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인과관계는 앞으로 또 검토를 계속 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과체중을 기저질환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체중이면은 좀 이 접종 후유증과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체중 인구가 워낙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비만 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인과관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직접적인 인과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했다는 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 직원 말만 들은 것 같고 예. 전문위원회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지만 아직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주요 관심 이상 반응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인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상 반응 범죄에 포함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심사가 다시 소급돼서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의 어떤 심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백신 맞고 나서 뭐 두드러기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때 동네 병원 갔더니 백신 후유증인데 왜 여기 왔냐, 보건소 가라 이러고, 이분은 또 보건소 갔더니 왜 보건소로 왔냐, 병원에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상 증상, 그러니까 백신과 인과성이 있든 다 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몇 가지 위중한 질환, 심근염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의심이 되면 이런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된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조금만 더 시스템을 갖추면 일단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 같은 것은 가능하기 일단 때문에 동네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워낙 신종 감염병이고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난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면은 진료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 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앞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내를 받고 기본적인 검사 또 위중증이 의심될 땐 바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갈 수 있고 가벼운 의심 증상이면 좀 일단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을 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아플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예. 보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분의 어떤 질병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이것이 가지고 있던 뭐 통풍 때문에 발이 아픈 거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골 의사에게 접종받고 또 접종받으신 병원 의사에게 상담하시면은 의사 선생님 직접 해주실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궁금증 좀 더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네, 30대 예비군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얀센은 부스터샷에서 제외됐다던데 얀센 접종자들은 부스터샷 못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민방이어서 얀센 백신 맞았는데 처음에는 한 번 맞으니까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엔 뭐 돌파 감염 비율도 뭐 다른 백신에 비해서 네. 높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불안해서 이거 추가 접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얀센도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얀센을 만든 회사에서는 이미 부스터 샷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항체가 최고 9배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얀센 백신이라는 게 원래 이제 좀 늦게 개발된 이유가 그 나머지 백신들 모더나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초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었고 얀센은 일부 변이를 반영해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한 번만 맞아도 되고 효과도 꽤 높았단 말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구 결과는 델타 변이 때문에 얀센 백신도 역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과 유럽에서 얀센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mRNA 백신 계열, 그러니까 모더나나 파이자만 부스터샷으로 결정이 됐고 예. 얀센은 추가 자료를 더 검토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니까 얀센 맞은 분들은 부스터샷을 영원히 못 맞는다 이것은 아니고 예. 저는 결과적으로 얀센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종 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친구는 불면증이 왔다고 하면서 근데 저도 불면증이 왔거든요, 교수님. 한 이틀 동안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숙면도 잘 안 오고요. 이것도 일종의 백신 후유증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수면 장애랑 보고된 건 없는데 여러 가지 뭐 이상 반응, 근육통이나 뭐 발열감, 피로감 때문에 수면 변화가 오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백신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 때문에 또 수면 장애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수면 장애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정신없이 막 잤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백신. 그랬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어떤 피로감 이것 때문에 좀 수면을 많이 주무실 수가 있는데 예.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없어지면 괜찮지만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서 또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수면이나 또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질환 같은 건 없는지 이 질환에 대해서 예.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의원님은 수면 관련 증상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특별하게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건강하신 거죠? 건강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제가 건강한 건지 아니면 뭐 나이와 예. 연관이 된 건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백신 접종 후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면 아직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성은 없지만 일반적인 백신 접종 후에 충분히 수면을 주무시는 것이 항체 생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렇군요. 다른 근데 또 연구들이 있기 잠을 때문에 잘 못 잤다. 잠이 잘 안 네. 왔다고 해서 항체가 또 안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불면증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수면 박탈이 지속되시는 경우에는 항체 형성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래 가는지 후유증이 오래 가는지 예. 봐야겠군요. 예. 예. 다음 궁금증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뭐 감기 증상이 있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거나 이런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죠.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완치 후에 이제 3주 정도면은 이제 남아있는 바이러스 찌꺼기가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염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진료 경험이 잘 없으셔서 아마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진료가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이제 심지어 백신 접종까지 받으신 다음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재감염인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검출되는 양을 측정했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찌꺼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높은 양이 나온다 그러면 재감염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완치 후에 3주 정도면은 재감염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좀 받아주시고 또 다른 원인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병원들 차원의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질문이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 이 안 받아주는 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 예. 전에 그 병원 협회에서 그 코로나19 완치된 분의 진료 거부 문제가 이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코로나19를 알았던 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진료 거부를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 그 위반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병원에서도 왜냐하면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항체가 생겨서 위험이 덜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걸렸던 분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감염이 이제 전파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끝으로 이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청소년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영국 가디언지가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남성 청소년은 코로나 입원보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 확률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1차 접종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관련된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가 아직은 그 동료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해당 미국의 어떤 CDC라든지 FDA에서 정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 연구 결과는 할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영국에서 이거 가지고 또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보건당국의 최종 어떤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연구는 특히 남자 어린이에서 여성 어린이보다 더 100만 명당 한 160명 정도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특히 12에서 15세가 16세보다 17세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아에 대해서 조금 백신 접종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라든지 용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예. 일단 해당 연구 결과를 이제 어떻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지 지금 해당 연구는 미국에서 집계하고 있는 부작용 예상 통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현재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접종 권고안을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